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강사 송신혜입니다. 네, 오늘은 강화도 조약에서 경술 국치까지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는 일본 그 학자 야마타 겐타로의 한일 합병사, 아주 옛날 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조약들에 대한 원문들도 나와 있고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논문들과 최근에 나온 책들을 보충을 했습니다. 야마타 겐타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의 조선 침략 문제, 이것을 빼놓고는 일본의 근대사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선 침략의 과정이 일본의 근대사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선은 일본을 보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고한 자료는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 자료라든지 도쿄대 서양사 연구실 등에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되겠습니다. 야마타 겐타로의 모습이고요. 네.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것은 조선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바로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 안에 들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의 추세는 어떤 추세였냐? 바로 서세 동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세, 서양의 세력이 동쪽으로 밀려 흘러 들어오는 것을 서세 동점이라고 하는데요. 위키미디어의 지도를 통해서 본다면 식민주의의 지도라고 하는 편을 보면요, 1492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의 그 연도가 되겠죠. 1492년, 1550년, 1600년, 1660년, 1750년, 1820년 이렇게 보시면 점점 여기 식민지가 색깔을 보시면 식민지가 점점 전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1885년의 지도, 점점 색깔이 진해지죠. 1898년에 되어서도 아프리카 이런 쪽에 많이 되어 있고요. 1945년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던 그런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492년부터 1945년까지 500년이 좀 안 되는 그러한 식민지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자세히 보자면 1492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식민지를 개척했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소련이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그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터키라고 여기 터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고는 1600년대에 소련도 이제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노란색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콜럼버스죠. 콜럼버스가 이제 이게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이쪽 지역을 아메리카 지역에 세력을 확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1660년 이렇게 해서 소련이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포르투갈도 남미에서 많은 세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도 지역의 색깔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와 붉은색은 영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영국과 프랑스가 확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22년의 모습이고요. 1885년 결국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 그런 모습, 그리고 호주, 지금의 호주죠. 호주가 이렇게 영국령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1898년이 되면 이 아프리카 땅이 보세요. 요 앞에까지만 해도 1885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의 가운데는 식민지가 되지 않았는데 98년, 그러니까 15년 정도의 차이 만에 이렇게 아프리카가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36년의 지도인데요. 우리나라도 결국엔 일제의 식민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8, 19세기의 세계 무역 국가별 점유율을 보시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서양 세력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720년, 1750년, 1780년, 1800년 여기 보시면 언제부터 눈에 확 띄게 숫자가 증가하느냐? 1800년에 33%를 영국이 차지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아주 압도적으로 영국이 세계의 무역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20대를 유지하면서 1860년대까지 이렇게 영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구미 합계를 본다면 이렇게 서양 세력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1700년도에는 미흡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미국도 세력을 뻗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국에서 과연 180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수공예로 집에서 옷을 만들던 것이 이제 공장에서 대량이 생산이 되면서 그 원료들도 많이 필요하게 됐고 또 그것으로 가공된 어떤 물건을 또 팔만한 시장이 또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지역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식민지 시대가 더 확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식민지라든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은 대항해 시절, 그러니까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또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산업혁명들의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그 과학기술이 먼저 발달한 나라들이 무기도 군사력도 발달을 하면서 전 세계의 그 파워를 손을 뻗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84년이 1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하고 1870년이 2차 산업혁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대는 1784년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영종조 시대, 영조 정조 시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나라와 서양의 그런 어떤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187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점점 제국주의의 어떤 침략에 꼰에 들어갈 때 서양에서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활발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우리나라도 산업화를 이뤄내 가지고 열심히 그때 공장이 돌아가고 그럴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코로나 직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붐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우리나라가 인터넷 광 케이블이 많이 설치가 되면서 이러한 쪽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3차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나라도 발전하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또 AI, 로봇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또 많은 과학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식민지를 많이 가졌던 영국의 경우는 1819년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1824년 말레이시아를 식민지로 만들었고요. 결국에는 1858년에 인도를 그 당시에 많은 서양 세력들은 그 식민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후추라든지 그런 향신료, 그리고 인구도 많이 있고 물자가 풍부한 이 인도를 점령하기를 서양 사람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영국이 1858년도에 인도를 점령을 하게 되고요. 프랑스의 경우는 1862년에 베트남, 63년에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두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어땠냐? 사실은 중국은 17세기, 18세기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그 풍요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동양이 더 서양보다 발전을 해가지고 중국이
서양보다 더 발전을 했던, 그래서 뭐 나침반이라든지 화약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뭐 이런 많은 문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한 중국을 서양은 계속 침범을 했지만 중국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의 경우는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안에서 모든 것이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고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개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국의 문을 열었나 하면 바로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이 들어가면서 중국이 영국에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아편 전쟁이 1840년에 영국이 아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중국이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43년에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58년에 러시아가 이제 중국과 교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일본은,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됐냐? 일본의 경우는 1854년에 미국으로부터 개항 요구를 받게 돼서 이제 개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14년이 지난 1868년에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천황 중심의 그런 일왕 중심의 그런 국가를 새롭게 개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데 조선의 경우는 어땠냐? 1866년에 병인년에 프랑스군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물리쳤고요. 그 다음에 1871년에 신미양요라고 해서 미국이 또 신미년에 강화도로 침범을 해오게 됩니다. 이 프랑스와 미국 두 나라가 강화도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물리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또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서 더 쇄국 정책을 강화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1863년에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앞에 철종의 경우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흥선대원군이 첫째 아들을 놔두고 둘째 아들, 12살짜리 둘째 아들을 왕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실제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흥선대원군의 경우는 개혁을 아주 잘 해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개혁은 잘 이루어냈지만 사실은 쇄국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 전 세계적인 흐름을 좀 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면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고종의 나이가 이제 20대가 되면서 고종이 직접적으로 내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는 민비, 명성황후라고도 불리는데요. 민비 부인인 민비가 있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최익현을 비롯해서 위정척사파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과 민비 사이에,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이제 깊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1875년에 민승호, 그 민비의 양 오빠라고 하는 민승호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승호에게 배달된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폭탄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서 민승호, 그리고 민비의 생모, 어머니, 그리고 민승호의 아들 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대원군과 민비, 고종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그런 국내 정세에 조선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사료, 고종시대의 사료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일본의 경우는 1868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이제 단행한 다음에 조선에게 장계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수사 서계를 보냄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조선에게 더 많은 교류를 요구하는 그런 서한을 보낸 그 글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황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을 황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황상이 등극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장계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에서 조선의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어떻게 그거를 일본 니네가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어떤 교류를 계속 미루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75년에 일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일본을 침략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써서 이제 부산항에 배가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엔 강화도까지 배가 오르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책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 군함을 파견해서, 이제 일본 사람이 쓴 글입니다. 군함을 파견해서 대마도 근해를 측량케 하여 이로써 조선국의 내분을 틈타 우리가 협상하는데 성원할 것을 청하는 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운양호가 1875년 5월에 부산항에 입항을 해가지고 거기서 부산에 훈도를 맡고 있었던 현서군이라는 사람을 그 관리를 이 배에 태우게 됩니다. 태워가지고 거기서 폭탄을 쏘는 배 위에서 아주 그 굉음의 소리가 나는 그 포를 쏘는 것을 연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위기감을, 얼마나 일본이 세졌는지, 그리고 그러한 무기들을 자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조정에 연락이 되면서 위기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강화도까지 와서 9월에 강화도에 있는 그 포대들을 파괴하고 옆에 있는 영종도에 민가로 일본 수군들이 내려서 방화를 하면서 약탈을 해가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항하는 그 포를 쏘고 이렇게 하면서 강화도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이걸 빌미로 삼아서 일본은 1876년 2월에 강화도 조약, 일명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맺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최초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영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해서 1858년, 그러니까 20년 조금 안 되는 그 남짓 전에 영국이 일본과 맺은 그런 일본으로서는 불평등한 조약, 그 조약의 문구만 달라진 것입니다. 영국이 바로 자기 일본이 되고요. 자기들의 일본의 입장이 바로 조선이 되면서 영일 수호 통상 조약과 똑같은 그런 조약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주일 영국 공사인 파크스의 그 글에 의하면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들 조항에 대해,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에 대해 조선 대표가 전혀 지식이 없어 토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 전권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국제법, 새로운 국제법 질서의 이러한 조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본들이 그대로 그런 약점들을 알고 우리에게 이러한 조항을 내밀어서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선의 개항은 일본이 들어왔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도 찬성하는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는 제국주의로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도 외세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찬성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요 사건,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맺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일본 측에서 그린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우길기, 이 당시에도 우길기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우길기는 바로 일본의 어떤 조선 침략을 상징하는 깃발이 바로 이 우길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런 우길기가 아파트에 걸리는 이러한 사태까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길기의 의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국민들이 알고 교육하고 또 배우고 이러한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요호의 모습이고요. 그 당시에 조일수호 조규를 맺는 모습 사진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면요. 제1조에 보면 조선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좋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외국과 맺은 이러한 규약에 있어서 첫 번째 놓여져 있는 자주국가라고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 숨은 뜻은 무엇이냐? 이 나라를 내가 찜했으니 건드리지 마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자주국가로서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 말은 우리 일본이 조선을 책임질 테니까 다른 나라들은 간섭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의 경우는 그 이전에 동양의 어떤 정치적인 그 국제 관계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종주국인 그런 정치 지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우는 조선에서 청국의 영향을 배제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더욱 이 의미가 자주국가라는 의미는 바로 청으로부터 조선을 띄어넣기 위한, 그래서 일본이 손쉽게 조선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밑에 깔려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조에 보면 두 곳의 항구를 별도로 개항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산 외에 원산과 인천의 제물포 이쪽을 개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해안을 측량할 수 있게, 우리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게 했고요. 제일 마지막 10관에 보면 이것이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건데요.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어떻게 한다? 조선국에 교섭하여 인민은 모두 일본에 돌려보내서 판결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치외 법권 지역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나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에서 재판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1876년에 에노모토 다케야키는 뭐라고 얘기했냐? 조선은 그 지리상의 위치라든가 정리상의 관계로 보아 우리나라 즉 일본이죠. 일본의 중대한 곳이므로 정치가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 프랑스, 미국 두 나라가 중도의 일을 집어치운 것은 그쵸? 신미양요, 그다음 병인양요 이렇게 도중에 물러난 것은 그 일이 두 나라 프랑스와 미국에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정략과 전략상의 요무에도 관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한테는 아주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아직 세계인이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유독 일본이 능히 이루어 이 앞서는 것이다. 일본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거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 사람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항상 임진왜란 때도 그랬지만 이 조선 우리나라를 항상 중요한 정치적인 관계나 이런 데서 이익이 되는 땅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